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세대로 하자면 한 세대가 거의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는 그냥 나한테 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십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살 나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근데 그게 어쩌면 내 머릿속에는 우리 며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나무는 내가 매일 바라봐요. 매일. 저 나무가 조금 이쁘면 가가지고 해관에 우리 동네 해관 옥상에 올라가서 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 항상 가서 저 사진을 찍어보면서 내가 저 나무 정면은 어디일까 그거를 내가 물어봤어. 저 나무 정면이 어딜 것 같아요? 없어? 나무는 바라보는 사람 쪽이 정면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물어보니까 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네 생각이야 그래. 나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 제가 생각해보면 저 나무는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야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보는 정면하고 나무가 생각하는 보는 정면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가 맨날 저걸 보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잘 안 보이는데 그 화살표에 작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게 팽나무고 그 옆에 있는 건 느티나무인데 저 팽나무는 내가 어릴 때 600년 됐고 저 옆에 느티나무는 200년 됐다고 했는데 600년 된 나무가 죽었어요. 어느 날 죽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 나무를 어디서 팽나무를 하나 갖다가 심어 놓으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나무를 내가 심어 놓으면 이 나무가 어느 날 커서 또 이 동네를 지킬 거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나무가 커가지고요. 크는데 나무가 반드시 안 커요. 왜냐하면 저 옆에 큰 나무가 있으니까 옆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휘더라고. 저 나무는 원래 저쪽으로 휘었거든요. 근데 왜 저쪽으로 휘었냐면 그 자리에 원래 큰 팽나무가 있을 때 걔가 팽나무에 쳐가고 저쪽으로 휘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휘더라고. 돌고 도는 거야. 이제. 이건 우리 축사 옆에 논이 하나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며느리가 청착농이 돼서 저 논을 이제 샀어요. 예전에 한번 태풍이 연속해서 어제 태풍이 왔는데 오늘 하루 쉬고 그 다음날 태풍이 와가지고 전라도 완전히 풍지박살을 났어. 그때 이제 제가 소 밥을 주러 가려는데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축사 안을 딱 갔는데 축사 안에 소리가 완전히 이게 무슨 소리냐면 꽝 이런 굉음이 안에 있으니까 못 주고 저희 집사람하고 다시 도망을 나와가지고 그때 저 벼가 저 정도 될 때였는데 벼가 안 쓰러졌어요. 희한하대. 그래서 내가 저 벼를 보면서 그 태풍에도 안 쓰러지는 힘이 도대체 뭘까? 저걸 유심히 이제 관찰을 했어요. 저게 고개가 숙여지니까 아침이 되면 이슬 무게에도 이게 이렇게 숙여지는데 저 모가지가요 엄청 가늘어요. 모가지가. 근데 저 벼 한 알이 몇 알 정도 된 줄 알아요? 하나에 몇 알 정도 달릴 것 같아요? 4, 50개. 역시 도시남들이네.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벽시 하나를 이렇게 싹을 틔워가지고 심잖아요. 그러면 보통 4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 폭이 커져요. 그리고 이게 하나에 100개에서 170개까지 열려요. 그러면 벽시 한 알이 600알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거를 한번 말을 바꿔봤어요. 저게 저절로 숙여질 리는 없다. 그죠? 그리고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무거워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모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무겁게 만드는 것일 게다. 이사가 너는 세상과 통했구나. 이거를 상엽 씨하고 화섭 씨는 다른 말로 잘 알아요. 대추등심이라고 해가지고 둥심이라고 하면서 둥심아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근데 말을 바꿔보면 재미있어요.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옆에 보면 재밌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딘지 알아요? 가문사지 3층 석탑이에요. 가봤죠? 다 옆인데. 네, 지나가다가 전화가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680년, 지금부터 1500년 정도 전에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니까 그거를 감사해가지고 그 아들 신문, 조선일보 말고 신문왕이 아버지의 은덕을 감사하는 의미로 저기다가 가문사지 절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절은 없어. 근데 저기 가문사지 3층 석탑이 2개가 남아있는데요. 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아침에 어디 갈까? 그러면 응, 그래요. 그리고 차에 타서 내가 내비를 어디 찍든 보지도 않아. 그리고 도착하면 여기 왔어 이래요. 그리고 볼 것 많지 저한테 그러면서 자기는 앉아서 있으면서 있는데 제가 저 가문사지 3층 석탑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나 혼자 저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문무왕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신문왕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를 기리는데 아버지만 기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때 신라 사람들이 문무대왕한테 감사당을 빌고 그 왕은 살아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바다에다 묻어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 탑을 보면서 내가 한 1시간 반 이상 정도를 앉아가지고 그때를 보이니까 그 시대가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한번 그런 취미를 가지고 애들 데리고 아니면 자기 부인 식구들 데리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엽 씨는 골프 치러 다닐 건가? 무슨 취미든지 같이 하는 취미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죠? 네. 골프 치시나요? 아, 골프 치실 것 같은데? 쳐요? 저도 안 쳐. 화섭 씨는 치잖아. 예리상아. 나이가 먹으면 파크 골프를 치더라고. 근데 나는 아직 골프채 내가 한 번 잡아봤어요. 그, 주재훈 교육할 때 골프 치는 것도 가르쳐줘요. 그때 한 번 잡아봤는데 골프 쳐본 적이 없네. 돈을 못 벌어서. 이제 오늘 주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진짜 나한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배경이 좋은 데서 내가 해보려고. 나한테 하는 얘기니까 좀 같이 옆에서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소를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나만의 브랜드? 이런 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총 39두를 구입을 했는데 그 임신후 2마리, 그 다음에 송아지 30마리, 그 다음에 숫송아지 7마리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숫송아지를 내가 왜 시작을 했냐면 소의 최종 결과물은 고기다. 그럼 그 고기를 어떻게 잘 만드는가, 그 기술을 습득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부터 숫송아지를 해서 바로 거세를 시작했어요. 제가 겁도 없잖아. 그리고 30마리는 정말 좋은 소를 구입을 했고 2마리는 임신 금방 이제 분만 1달 정도 남은 그런 소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집은 엄청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는 집, 그 집 안에가 마구간이 있었어요. 그 마구간에다가 2마리를 넣어놓고 매일 볏짚을 오늘은 3cm로 썰어. 내일은 5cm로 썰어. 무게를 먼저 재가지고 소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소가 먹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다시 줄 때 되면 바닥에 있는 거 걷어서 무게 재가지고 얼마나 먹나. 그리고 앉아서 몇 번이나 반추하는 거야.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그때 속이 뒤집어져 버린 줄 알았다. 왜냐하면 저는 괜찮은 직장 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려가지고 암소 2마리를 사서 마당에다 놔두고 볏짚을 썰어가지고 무게를 재고 수분을 측정하고 별 이상한 짓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요 60일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60일이라는 숫자가 뭐 같아요? 이게? 설명을 하면 저때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축산 농가가 14만 농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8만 5천 농가밖에 안 돼요. 그 새우를 한 마리라도 출하하는 사람들, 이게 2만 7천 농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성적을 매기잖아. 그래갖고 매년 상을 주잖아, 대통령상. 그 상이 사실은 그 한우 능력 평가대회가 훨씬 큰 상이에요. 오리지널 상은 그거거든요. 근데 그때 잘하는 그 등급 판정사한테 나는 도대체 몇 등 정도 되나 이렇게 하니까 30두 이상 출하는 농가 중에 60밀이었더라고요. 이때가 소를 키우기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됐을까? 그러면 지금 아까 누가 7년 됐다고? 예, 제가 지금 61등 정도는 하죠. 그 새우 출하해서 아니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일반서용 하려면 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소를 시작해야 되겠다 했을 때 나는 시작을 하면 암소를 내가 이제 해야 되겠고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소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견학을 한 적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 어떤 분이 기양 시작을 하려면 좋은 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을 만난 게 나의 첫 만남은 잘못 낀 첫 단추였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아까 그 숫송아지를 7마리 사서 그 새를 시작한 것도 그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상엽 씨는 예전에 나한테 얘기할 때 뭐라 했냐면 나는 왜 결혼이 잘 안 되냐면요. 내 색시하고 결혼을 하려면 내 색시한테 먼저 만나서 이해를 구하려고 해요. 그랬어. 기억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번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집에 주말에 한 번씩만 올 거야. 그거를 이해해 줘야 돼. 나는 그때 상엽 씨를 갖다가 알바만 하나 주려고 했어. 결혼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다 해줄게. 네 마음대로 다 해줄게 해야 되는데 나는 주말 부부 할 거야. 그때부터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럴 필요 없지. 근데 이번에는 안 했으니까 됐겠지. 나는 거의 직장 생활할 때 반 이상을 집사람과 떨어진 삶을 살았어. 돈, 달러 벌러 다녔어요. 이런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야,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막. 왜 죽을 것 같았냐면 나는 고졸 사원으로 이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회사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인 줄 알고 이 일을 계속 내 능력에도 안 맞는 일을 막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내 옆에서 일하는 애들은 진짜 스펙이 상상 초월 그런 애들만 못하지는 나는 거기 있으려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야. 걔들은 회사에 와서 60%만 가동하면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뭐 하여튼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직장 생활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밖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해에 이제 이렇게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진짜 거지 같은 생활을 해요. 나가면 회사 안에 들어가면 3박 4일 못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어느 공원을 갔는데 그 저런 분 할머니 할아버지 애국 유럽 사람인데 등에다 색을 하나 탁 짊어지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냥 장에 와서 쭉 하는 것처럼 그런 여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 하여튼 그때는 어떻게 물어봤는데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냐면 우리도 젊은 날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생활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이렇게 먹어서 보통 여기 오면 한 3개월씩 이렇게 온대. 우리는 갈 때 어떻게 가냐면 한 7박 8일 동안 해가지고 그 나라를 싹 다 돌아버려야 돼. 그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렌트를 하면 외국인들이 한 10배 정도를 주행거리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저렇게 노닥노닥 사는 삶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게 뭘까요? 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소를 키우기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 우리 집사람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니까 그날 새벽에 일어나면 그때까지 울고 있더라고. 왜냐면 뭘 먹고 살아? 근데 이제 울고 있던 말던 내가 그때서부터 뭘 했냐면 전화를 했어. 5일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 군에서 소 제일 잘 키우는 사람 한 명만 소개해달라. 내가 소를 키우려고 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견학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전화를 5일 동안 돌리니까 그걸 정리해보니까 한 달 동안 다닐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나 한 달 동안만 나갔다 올게. 그때 내가 견학을 해보고 소를 키워도 되겠다 싶으면 오케이 해주면 키우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여기도 왔었습니다. 거제도 말고 밀양도.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간 데인데 이 가기 전에 기억나는 견학할 때 기억나는 집이 두 집이 있는 거예요. 한 집은 뭐냐면 익산을 갔어요. 근데 익산을 갔는데 익산은 시잖아. 익산시청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 이제 약속을 했었죠, 다. 근데 갔는데 익산시청 공무원이 나를 위해서 온종일 하루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익산시가 추구하는 항우, 뭐 사업, 뭐 이런 걸 쫙 설명을 해. 그러니까 브리핑을 다 해주는 거야. 그렇고 하고는 보여줄 농장이 하나 있다. 그래갖고 그 농장을 들고 갔는데 450도를 키우고 있더라고. 그 새우만 450도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때 2005년도에.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이에요. 근데 다 둘러보고 했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저쪽에다 축사를 또 짓고 있다는 거야. 250도 축사를.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450도를 키우고 있는데 또 250도를 키운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사장님 이렇게 큰 농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소를 키우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또 축사를 더 짓습니까? 했더니 FTA가 타결되고 이러면 우리가 그 하는 한우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럼 나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나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축사를 더 확장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엉켜버린 것 같아. 아니 그러면 매년 수익률을 맞추려면 축사를 계속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그게 이제 기억에 남았어요. 이 얘기를 맨 뒤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계속 가는데 대부분 가면 농장이 축사 한 동에서 소를 기르고 있으니까 소 발이 대부분 여기까지 잠겨 있거나 팔이 목이 뭐 그때 돌아다닐 때가 6월 달이니까 냄새 그다음에 소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모습이 내 눈에 진짜 거지 같았어. 저런 걸 하려고 내가 소를 키워야 돼? 생각이 이제 그냥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거의 갔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약속한 이 농장을 이제 마지막에 갔어요. 여기가 갔는데 이 집은 농장 안에가 부인이 툭불만 파는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농장 안에서. 근데 축사하고 거리가 한 20m 채 안 되는
농장 안에서 툭불 고기만 판매하는 식당을 하고 있다. 그때는 외제차가 지금처럼 없을 텐데 BMW 아마 740 정도 되는 이런 차가 하나 쫙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와, 툭불 한우를 먹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갑다 하고 누가 내리는가 딱 봤더니 화면에 보인 것처럼 젊은 부부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축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0분 이상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그걸 사진을 담았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그때가 지금 6시잖아요. 네. 석양 햇빛이 딱 비추고 저 근데 소들이 진짜 멋있어. 완전 황금색이야. 너무 멋있어. 근데 저 애들이 먹는 게 지금 뭐냐면 나는 그때 저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건초, 연맥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저게 뭡니까 했더니 여기는 경기도라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건초를 먹인다. 이게 건초라는 거야. 그래서 아 저게 건초인갑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나한테 2시간 동안 특강을 하는 거야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잘못된 두 번째 또 만남을 하는 거야. 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네가 가서 축사를 지으려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다가 지어라. 지역 주민들과 융화를 잘해라. 이웃에 기쁨을 주는 축사를 하라는 거지. 그리고 암소를 개량해라. 이 말만 내가 안 들었으면 오늘 여러분들 안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기록 관리를 잘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에 순응을 하라는 얘기. 소는 자연이 50%를 키운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네가 소를 키울 때 소에서 숨어있는 부가가치가 뭔지 그걸 찾아야 된다. 그리고 소를 배울 때 동네 이장한테 배우지 말고 정통으로 배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섭 씨 같은 상엽 씨 같은 여러분들 같이 오리지널. 왜 이장한테 말하면 그거 뭐 하나만 먹이면 끝나. 어? 이렇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때 만났던 분이 축산과학원의 장선식 박사였는데 근데 장선식 박사가 내가 가는 날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는 날 데리고 가서 책을 5권을 딱 놔두고 이 책은 내가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요. 그리고 소를 키우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장한테 묻지 말고 새벽 3시가 돼도 나한테 전화를 해라. 이렇게 배워야 된다. 진짜 좋은 만남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날 그 농장주를 만나고 저녁에 집에를 왔어요. 한 달 만에.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기분이 안 좋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내일 가볼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시간 오후 6시쯤에 맞춰가지고 이 농장을 왔어요. 이걸 딱 봤어. 이 모습을. 이 마누라 이걸 보더니 와 소가 진짜 이렇게 예뻐? 딱 그러더니 근데 왜 냄새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키울 수 있어? 그러는 거니까. 아,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그럼 해봐.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속았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2번째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딱 목적이 소를 키워서 1년에 5천만 원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소를 가위 맘소를 32마리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송아지 가격이 괜찮아서 한 마리를 팔면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었어요. 그래서 30마리만 출하하면 그냥 5천 정도는 되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그만둘 때 그 연봉에 찍힌 뭐 이렇게 다 해보니까 뭐 6천 얼마인가 이렇게 돼서 5천 정도만 되면 그러면 애들 가르치면서 좀 잘 이렇게 재미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개량하시죠? 네. 성엽 씨는 직업이 개량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좋은 암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좋은 암소가 뭘까? 내가 이거를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첫 번째 있는 애가 할머니거든요. 이 소를 제가 420만 원 주고
그 10개월령 때 송아지로 샀어. 420 주고. 그래서 저희가 난 딸이 그거예요. 그 딸이 낳은 게 저기 또 딸이, 그러니까 이게 3대가 있는 거잖아. 근데 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을 거세를 해가지고 내가 쫙 켜서 출하했는데, 소를 키우러 2005년도에 내려갔는데, 저 새끼 나온 놈 거세에서 출하를 할 때 보니까 2009년 12월 21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딸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그 놈을 거세를 해서 냈더니 2012년이 된 거예요. 우리는 2마리만 암소를 검정하는데도 시간이 어마어마해. 8년 6개월이 걸렸더라고. 이 미친 짓에 매달리면 망한다. 시작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 상엽 씨하고 화섭 씨는 해도 된다. 근데 가격을 내가 엄청 잘 받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할머니가 난 아들이 툭불비가 났는데, 딸이 난 또 아들이 툭불비가 났는데 도체중이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나는 KPN도 누군지 알거든. 엄마 KPN. 내가 실수로 501을 넣어버렸어. 그때 3등급. 근데 저렇게 나온 걸 딱 보니까 이게 암소가 중요하구나. 이때 암소에 좋다. 잘못된 미친 길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뭘로 했냐면, 그때 당시에 송아지 220, 40만 원 주면 고흥이 암소 개량 단지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개량된 소가 엄청 있는데, 거기 가면 240만 원이면 골라서 살 때 420만 원? 이렇게 주고 소를 입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입식을 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농부의 시간을 산다.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화섭 씨나 상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종 농가를 하잖아요. 육종 농가들은 태어나면 송아지 체중을 다 재잖아. 근데 나는 그때 육종 농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송아지 체중을 다 재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난 송아지, 첫 번째 송아지 다 쟀어, 지금까지. 근데 이게 큰 도움이 됐더라고. 그리고 하여튼 누가 말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기록 관리를 그때서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 기록 관리가 축산강원에서 처음 나왔을 때가 2007년도 정도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저기에 보면 2006년도 수정한 날짜가 2006년 막 이런 기록이 몇 년인가? 그 정도 있으니까 그때서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내가 수정을 처음 시작할 때 경관을 딱 잡으니까 요거는 경관이 뭐 볼펜 10만 원 하네. 그다음에 경관이 S자로 구부러졌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난소, 난포 이런 크기를 하고, 얘는 발전 기간이 얼마 가더라, 뭐 이런 기간까지 다 옆에 점액의 탁도까지들 이게 흐리다 뭐 이런 까지를 다 기록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경관도 참 생김새가 정말 지 마음대로더라고. 진짜 숫자만큼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저 계획교배 길라잡이 프로그램이 게 나왔을 때부터 저는 썼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액이 없다 하는데, 저걸 쓰면 정액의 선택이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를 고를 수 있잖아. 그래서 저걸 그때서부터 썼거든요. 근데 참 좋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도 잘 안 쓰더라고, 사람들은. 나 그제도 여기 딱 들어오면서 3가지 의문점이 있었어. 근데 그 의문점에 한 가지밖에 못 풀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딱 들어오는데, 그 단풍 가로수에 빨간 단풍이 있더라고. 생각이, 쟤들은 가을에 단풍이 들면 무슨 색으로 바뀌지? 무슨 색으로 바뀔까? 걔도 단풍 들 거 아니야. 그럼 쟤는 파란색으로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오면서, 그 다음에 딱 이 펜션 근처로 딱 오는데 이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보이는데 저 끝이, 그 뒤로는 안 보이고 딱 어떤 점까지만 수평선이 보이는데 저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근데 그 거리는 검색하니까 바로 나와. 5.6km. 우리가 볼 수 있는, 화섭 씨는 5.7km를 볼 거예요. 키가 더 크니까. 키 큰 사람은
저기 지리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대. 근데 오면서 또 근데 태양광이 많이 있잖아. 근데 태양광 위에가 약간 누리끼리 한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땀이 흘렸는데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있더라고. 저게 뭘까 봤더니 그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꽃가루가 거기가 내려앉은 거야. 와, 태양광 지금 발전 엄청 안 되겠네. 돈 안 되네. 그러면서 왜 프로나 발전율이 떨어질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잖아. 근데 이제 소나무를 저걸 보니까 근데 저 소나무는 꽃이 암수가 저기에 같이 있어. 저 암수가 있는데 어디가 암이고 어디가 순지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디가 위하고 아래 중에.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서 수분이 이루어지려면 위에서 숲꽃에서 꽃가루가 떨어져서 암수에 떨어져야지 수분이 되잖아요. 근데 자연은 정말 이대한 거예요. 자연은 저기서 지가 혼자 살아야 되잖아. 못 움직이고. 근데 자연도 근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위에가 암꽃이야. 밑에가 숲꽃이야. 그래서 저기서 바람에 날려오는 다른 꽃가루 위에서 수분이 돼서 근친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도 우리 수정할 때 근친 피하잖아요. 몇 프로로 수정해? 근친. 허용하는 게 몇 프로? 3%. 아, 3%? 네. 3%면 2종 4촌이 3%잖아. 근데 그 육종 학자들이 말할 때 3.25% 이내에서 하면 무난하고 허용은 6.25까지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정할 때 6.25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고민하지 말고 고정되면 선택폭이 엄청 넓어져. 자연도 사실 저희 수정되기도 하잖아. 0% 고민하잖아.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지금 6% 없습니다. 0% 없습니다. 0% 없습니다. 872 같은 경우는 후손이 몇 마리죠? 제일 많은 게 50마리인가. 뭐 네, 이 정도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계획표에 눌러가지고 그냥 쓰면 돼. 오히려 그거 좋은 게 쓴 게 효과가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문영배 재판관이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파면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크므로 너를 파면한다 했듯이 6.25를 쓰는 것이 근친보다 개량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써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소 키울 때 10년 11산이 목표였어요. 다 그랬죠. 10년 11산을 하려면 11개월 만에 한 마리씩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1월 달에 송아지가 나오면 계속 앞으로 당겨져. 근데 3월 달에 분만을 하면 2월 달에 닿으면 분만. 계속 추울 때만 분만해서 아, 이게 좋은 점은 아니구나. 초음파 진단을 하면 99.9% 임신 진단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만 돼도 할 수 있어. 지금 직접 한가? 네, 내가 아, 그러니까 엄청 효율성이 좋은 거지. 근데 1년 1사는 좋은데 진짜 11년 11사는 사람한테 무리가 오더라고. 사람한테. 저 뒤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조선족이거든요. 근데 조선족 아줌마하고 저하고 저는 거새우를 키울 때 체중 측정을 2달 만에 해봤어요. 이거 궁금하더라고. 저게 도대체 얼마나 크나. 진짜 태어나는 생시 체중은 소를 키우는 나의 직업으로 할 것 같으면 1년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저거 체중을 해보면 생시 체중하고 그러니까 젖뛸 때 체중하고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후 체중하고 6개월 체중하고는 상관관계가 그때서부터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체중하고 12개월 체중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6개월 때 이미 암송아지, 우리 집이 암송아지가 좋다고 생각하면 걔는 좋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반 농가들 같으면 문짝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로 여기가 몇 센치다 이런 걸 표시해 놓으면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지나다닌 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했고
뭐 이거는 이제 어쨌든 생시체중을 측정하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런 짓을 이제 해봤죠. 누구나 다 하고.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8년이라고 써 있죠. 8년이라고 써 있는데 저희는 근친이 아마 그때게 저기 얼마였더라? 근친이 상당히 높았어. 내가 잘못해가 저 새끼가 높았나? 근데 저렇게 항상 옆에다가 저것도 누가 안 시켰는데 옆에다 귀에다 다른 저렇게 하나를 써놓고 봤어요. 그랬더니 저때 당시에 KPN이 531이면 이제 497 다음에 531 넘어갈 때거든요. 531이 도체중이 엄청 큰 애 중이었어. 근데 저렇게 적어놓고 딱 보면은 생시체중이 그때 28kg였다고 적어놨는데 저걸 딱 적어놓으면 저 또래들이 지나다니면 딱 보면은 그 엄마가 누군지를 알잖아. 한 번에 저 엄마 괜찮은 엄마구나 이런 파악이. 그래서 눈으로 저런 걸 해놓으면 관리가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사온 소를 암소를 20년 넘게 개량된 집에서 가져왔는데 그 소들이 거기도 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초음파를 매년 10월 달에 우리 집에 있는 암소를 5년 동안 계속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순위를 매기니까 이게 순위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5년밖에 안 했잖아요. 왜 5년밖에 안 했냐면 5년 뒤에는 숫송아지가 나와서 나가잖아. 후대 검증이 있으니까 굳이 초음파를 안 해도 되니까 그 초음파를 하면서 내가 진짜 중요한 거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집에 등지방 두께가 암소들이 1.8mm밖에 안 된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 4명을 추가로 내가 계속 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1.7mm, 나는 1.8mm, 그리고 한 분은 2.2mm, 그 다음에 4mm짜리가 있었어요. 나는 1.7mm가 엄청 좋은 줄 알았지. 왜냐면 우리는 등지방은 무조건 낮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암소의 등지방은 4mm에서 6mm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새우들한테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했다. 근데 나는 그걸 몰랐거든. 육종농가가 되면 12월 달에 암소 초음파를 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근데 그때 초음파를 딱 해서 보니까 육종농가의 등지방 두께가 3.8에서 4.2mm였어요. 이게 뭘 의미냐면 우리 집에 거새우는 등급이 잘 나오는데 암소가 등급이 안 나온다. 암소의 영양관리가 잘못됐다. 등지방 두께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소의 영양관리를 잘해야지만이 나중에 경산으로 비교할 때 등급이 나온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제가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옆에는 이제 나주 공판장이 있어서 소를 출하하면 내가 출하한 소를 내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가 출하한 소를 다 봤어요. 이 소가 자라온 과정을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18개월 때 입다듬이 있었지. 그 다음에 14개월 때 호흡기가 있었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런 애들은 어떤 모양이 나올까. 그래서 가면 등심을 보면 그 등지방 측정하는 부위가 여지없이 거기가 싹 들어가가지고 하트 모양처럼 거기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간 모양이 크면 클수록 이 소는 중간에 어디선가 찐바가 있었어요. 근데 저런 등심이 도축장에 가면 거기 가운데 들어간 게 엄청 많아요. 18개월이나 24개월 때 입다듬을 했어요. TMR 먹여도 입다듬합니다. 입다듬 공장 TMR 먹이면 본인이 내가 먹일 때는 입다듬 했어. 관리 안 하면 입다듬해. 근데 상엽시내는 입다듬 안 하는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잖아. 그래서 2,300만 원짜리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저렇게 이제 우리 집에 소를 저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걸러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거세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세하는 동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저 아줌마가 거세우를 담당해서 키웠어요. 근데 저 아줌마, 그러니까 조선족 아줌마가 저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소들하고 놀았어. 저게 몇 개월령 정도 된 것 같아요. 7개월? 8개월? 7개월? 17개월. 딱 18개월째 했어요. 나는 암소를 담당했거든요. 근데 내가 항상 암소
우사에 들어가서 소가 앉아있는 그 높이에 내가 앉아서 소들을 항상 봤었어요. 앉아있는 높이에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가 마시고 있는 공기가 뭔가 농장에 가서 소가 서 있으면 1번 바닥이 가스가 많이 올라온다. 2번 배가 고프다. 이 두 가지가 아마 90%는 좌우할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소들이 안 앉아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 거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 거새우 축사 쪽을 이렇게 쫙 가면 칸칸이 나는 냄새, 다른 냄새를 나는 맡았어요. 근데 그 칸을 보면 뭔가가 뭐 바닥이 질다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 이제.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8년이 이제 됐어요. 이게 8년. 딱 보니까 그때 이제 매출이 이제 3억 2천 이제 나오더라고. 뭐, 우리 상엽 씨한테 하면 2차 나가면 나오는 건데. 그리고 어쨌든 맨 땅에서 헤딩을 했는데 이제 손원 사육도수는 이제 150도가 됐고. 그 다음에 그때 평균, 전국 거새우 평균 도체중이 423kg일 때 우리 집이 482kg. 그 다음에 등심은 저 정도. 툭불 출연율은 61.3%. 나는 일간 사육을 하면 툭불 출연율이 70% 안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지금도 내 생각이에요. 왜냐? 일간 사육은 너무 노수가 큰데, 일간 사육을 한다는 것은 내 소를 개량해서 좋은 등급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70%도 안 나온다. 그러면 입식해야지 사다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때 전국 1위가 강화도의 김학수 씨였는데, 김학수 씨하고 나하고 61등 차이였는데 저 정도 차이가 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소 가격만 괜찮으면 이제 그래도 고생은 좀 끝나고 지갑에 그동안 이제 들어간 돈 좀 채워지겠다. 이 생각을 이제 했어요. 돈 벌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참 세상 더러워.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어느 날 축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후 5시쯤인가? 너희 집 소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검사를 하려고 내일 아침에 판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갔더니 암소를 잡으면 계란이 큰 거 작은 거 있겠는데 작은 노란 것들이 막 덕지 막 있겠어요. 이게 우계력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완전히 몽롱했죠, 이제. 그 전화를 딱 하자마자 좀 있으니까 위생사업소지. 17명이 와버렸어. 하얀 가운을 입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너희 집에 이제 우계력 나왔으니까 다 전수검사 해야 된다. 하나는 꼬리에서 피를 빼고 하나는 꼬리에다가 주사를 줘요. 그러면 그 주사를 주면 3일 뒤에 거기가 우계력이 있으면 요만큼 불어요. 이거를 자로 재서 우계력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피를 빼면 혈청에서 수치가 나와. 이 수치를 보고 판정을 하는데, 그 위생사업소에 있는 시험소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들이 아니에요. 피를 빼는. 이 친구들이 주사기를 대고 빼는데 열 몇 번을 찔러도 못 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뒤에서 진짜 망치로 진짜 뒤통수를 봐버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농장이 판정이 이제 우계력이 판정을 받았어요. 전수는 아니잖아. 근데 우계력이 나오면 진짜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2달 뒤에 또 검사를 해야 돼요. 2달 뒤에 검사를 해서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해서 안 나오면 그때서 너희 집은 괜찮아. 2번째 했는데 안 나왔어. 와, 괜찮은가 보다. 3번째 했는데 또 나왔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권장이 와요. 공고, 도태를 해라. 그래서 뭐라고 오냐면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안 들으면 이제 너희 보상 비율을 점점 줄여나간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격도 엄청 안 좋을 때인데 어쨌든 그래서 소를 다 내보냈어요. 소 있잖아요. 큰 소도 딱 주사 주면 30초? 30초 안 걸리네. 몇 초이면 소가 푹 쓰러져요. 폐가 쪼그라든다 하더라고. 그래서 송아지 농장 안에서 그렇게 죽이고 큰 소도
죽이는데 나는 그때 저쪽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내 모든 것을 싹 아파트까지 팔고 퇴직금까지 다 넣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에 농장을 보면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새벽만 되면 관리사에 불이 켜지나 안 켜지나 그걸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놈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않나. 근데 불이 켜지는데. 사실 나는 야반 도주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퇴직금까지 싹 다 거기다 꼬라 박았는데. 근데 이제 한 15일 정도 됐는데 와이프 마누라가 당신이 소를 키운다고 한 달 동안 견학을 다닐 때 당신이 써놓은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67세까지 소를 키우고 후기자를 양성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더라. 그때 57세였어요. 10년 남았잖아. 한번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가지고 다니는 노트가 그냥 지금도 있고 저기 저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농장을 치우기 시작하고 고압 세척기를 가서 처음에는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는 소독약을 청소를 싹 해가지고 물 청소를 몇 번을 했냐면 3번. 하섭씨 그 군대장 할 때 그때도 그 미신하우스 한단 말 했는가? 네. 바닥 미신하우스 한다 하잖아. 우리가 미신하우스 하면 깨끗하잖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한 다음에 불소독을 또 했어요. 불소독까지를 하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45일 동안 이걸 한 다음에 소를 다시 넣으려고 할 때 이제 나는 개량 안 한다. 그래서 뱃속에 임신된 소 100마리만 사다 넣자. 그러면 금방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이 며느리가 와서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님 저는 오빠하고 결혼한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오빠가 좋아서 당연히 했고 하나는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와서 농장에 와서 소를 봤는데 소가 너무 예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소를 내가 이어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 그래서 아버님 제발 막소를 들이지 말고 지금 하던 그때 육종농가 된 지 1년 만에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바로 저 아웃됐거든. 계속 하시라는 거야. 와, 또 잘못된 선택을 또 한 거지.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소를 입식을 얼마 주고 했냐면 250만 원만 주면 뱃속에 있는 거 임신 6개월 감정 이상 나온 것들을 골라 살 수 있을 때 650을 주고 60마리를 입식을 했어요. 근데 그 입식한 놈에서 또 뭐가 나왔냐? NSP가 17마리가 나왔어. 몰아버리는 거 진짜. 그래서 다시 50마리 처음에 맷돌을 더 구입을 했죠. 정말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나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래도 공모를 한 마리 만들었어요. 저게 1416하고 똑같은 계보입니다. 저게 87에 1012 해서 난 똑같은 건데 얘가 더 떨어졌어. 근데 하여튼 얘도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나의 이 얘기를 잘못된 얘기를 이제 회상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저 사람만 보면 나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지금 내일 모레도 이제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또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뱃속까지 너무 미안한 거지. 이 사람 선본 다음 날 2번째 만나가지고 결혼하자고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은. 근데 이 사람한테 우리 결혼해서 잘 살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 된 거잖아요. 이 거짓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20년 소 키웠는데 잘 되자고 했는데 직장 생활할 때마다 더 못
못하고 이렇게 지갑이 텅 비어 쪼달리냐. 맨날 축협에 가서 대출 상환하러 가고, 어? 조서 꾸미러 가고. 조서 안 써봤지? 쓰었습니다. 축협에 가서 조서 써봤어? 아, 저 축협 자주 가죠. 진짜 우리 소 키우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 조금 규모 좀 있고 젊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하섭 씨 정도 아닌 사람들은 다 가서 조서 씁니다. 저도 맨날 써. 맨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창피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조서 쓰는 것도 능력이다. 요즘 100마리를 맨 땅에 시작하려면요 20억 갖고 못 합니다. 그러니까 좀 대출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냥 자신 있게 쓰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지갑이 비었는지 이제 보니까 내가 시작할 때 순서가 잘못됐더라고. 예를 들면 뱃속에 새끼가 들어있는 소, 금방 낳을 소들 입식을 했으면 입식하는 그 순간 바로 기존에 있는 농가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송아지를 입식을 했어. 이 송아지가 아까 2005년도 했는데 2009년도 12월 달에 출하가 돼서 몇 년 만에 제가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있는 것 다 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더라. 두 번째, 내가 처음에 입식을 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여기 왔으니까 내가 소를 2마리만 사주러 갈게. 그 친구가 소를 뱃속에 8개월짜리 임신 감정 8개월짜리를 사줬어요. 근데 이놈이 소를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이제 처음 소를 시작하니까 뱃속에 있는 새끼를 낳아서 임신 8개월 정도 되면 좀 있으면 새끼 나니까 그러면 그거 팔면 송아지 키워서 팔면 바로 돈이 너한테 몇 개월 되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건 안 알려주고 그냥 임신된 소만 사준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은퇴를 했어. 그 친구는 경영을 너무 잘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도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 그 친구한테 내가 가서 싹싹 빌면서 어떻게 해야 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본 거는 그 친구가 키운 것 같은 방식이 아니었잖아. 그 친구는 동네 이장 키우는 소 같은 그런 소를 스타일로 키웠고 나는 저기 가서 보니까 멋있는 데를 보고 왔잖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입을 닫아버린 것 같아. 더 이상 말을 안 해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8년 정도 됐을 때 내가 이제 그 새우를 출하해서 순위가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면 사료회사가 와서 깃발을 꽂고 싶어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에서 사료를 6,000톤씩을 파는 사료가 있었어요. 월. 근데 이 사장님이 와가지고 아침마다 8시 되면 농장에 와서 앉아있어. 10시 될 때까지. 형님, 저 암소 다 팔아버리란 말이오. 그 다음 나와서 형님, 암소 파세요. 또 와서 암소 파세요. 그리고 형님 통장 가져와봐. 돈 얼마 있나. 근데 내 통장에 잔고가 8,700인가 있더라고. 형님, 저기 있는 소 지금 다 팔고 돈 보태서 여기다 다 숫송아지를 넣어. 그러면 내가 한 바퀴 돌릴 때까지 무이자 사료를 싹 대줄게. 나는 이게 나를 먹어보려고? 이렇게 생각해. 내 경영권을 네가 이 좋은 기회를 이 사람한테 덕을 본 사람이 지금 3,000도 농장, 1,500도 농장들이 다 이분 때문에 이렇게 해줘서 이분 때문에 농장을 키웠더라고. 나는 이분의 그때 말을만 들었으면 지금 거새우 최소한 300개를 하고 있고 규모를 안 늘리고 그 나머지 잉여금을 늘렸으면 이쪽에는 거새우 300도가 있고 이쪽에서는 내가 일을 안 해도 또 이쪽에서 돈을 벌어주는 돈이 거새우 300도가 더 큰 돈이 있었을 텐데 그전 몰랐어요. 나 경영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입식을 하려고 하는데 나주에 있는 아는 분이 내가 너 육종농가 할 수 있게 질병검사 해줄게. 우리 거 가져가. 그러면 네가 이렇게 찍으면 걔들은 질병검사 다 해줄게.
그리고 250만 원 네가 가져가라. 6개월 그때 들어있는 걸로. 와, 근데 내가 질병이 한번 뒤었잖아요. 기왕에 그러면 그래도 안전빵이 육종농가에서 구해야지. 그래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육종농가한테 구입을, 그러니까 다 650만 원 준 건 아닌데 그 돈을 주고 입식을 그렇게 한 게 잘못한 거. 근데 거기서 NSP 또 나왔지. 안 될라 하니까. 그리고 소를 입식을 이제 하러 다니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이 옆에 있는 후배가, 형님, 나는 소를 입식해서 일주일만 해도 출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님은 도대체 출하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회전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다 일간사육들 하시니까 300마리 키우면 1년에 100마리 출하? 활동 말동. 근데 이분처럼 출하를 하면 100마리 키우면 1000마리도 출하 더 하잖아.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아주머니는 200마리를 키우는데 그분은 200마리 이상 출하를 해요. 그리고 200마리를 키우는데 400마리를 출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계속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소는 300마리 가지고 있는데 1년에 출하하는 게 100마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먹는 놈이 집에 300마리가 먹으니까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엄청 화려한 것 같은데 주머니는 항상 텅이요. 젖소 농장,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 중에 소득이 제일 높은 데가 젖소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젖소는 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닭, 그 다음에 돼지, 그리고 맨 밑에가 한우가 있어요. 한우는 회전율이 느려. 그래서 나는 이제 나한테 네가 지금 다시 시작하면 첫 번째 좋은 사료를 선택해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좋은 사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사료를 선택하는 것은 뭐냐? 저 가운데 있는 애가 광군 초병이야. 근데 저 북한 애하고 그 옆에 있는 애는 지금 우리나라 군인 카투사야. 근데 같은 종자예요. 같은 종자인데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는 건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소가 좋든 나쁘든 1번 먼저 사료를 선택하면 개들이 갖고 있는 안에 유전 능력을 깨워내는 스위치를 탁 켤 수 있다. 근데 사료 선택 우리는 아직도 잘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장, 이 곡선은 그 슬기로운 한우 생활 강기용 원장님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 그 한우개량 사업소에 있는 후대 검정들만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려보니까 소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가 제일 많이 커. 근데 이 시기에 먹이는 거를 잘못 먹였고 안 크면 나중에 24개월 때 근내 지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등심도 안 들어. 그리고 두 개의 도체중 차이도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잘 먹여야 된다는 거지. 좋은 사료로 잘 먹여야 된다. 나는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1번 좋은 사료를 선택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나중에는 이제 개량이나 하면 그런 건 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이 거의 2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 돈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요. 딱. 근데 똑같이 200만 원인데 10달에 2천만 원 들어온 사람은 못 살아요. 맨날 부부싸움 합니다. 그래서 농장을 지금이라도 매달 소가 나가고 들어오는 구조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 이게 몇 개 아니어도 궁색하지가 않은데 이게
어려웠어, 사실. 만약에 그 12달 기준으로 하면 거새우를 키운다고 하면 96마리 가지고 있으면 4마리씩 나갑니다. 알다리. 240도가 있으면 8마리씩이 나가죠. 이런 식으로만 되면 진짜 돈이 궁핍하지가 않아. 돈이 쌓인다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제 그 후배가 나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더 출하할 수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 제발 시장에 좀 나오세요. 당신 일관사하고 계량하는 사람들 시장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실제 돈이 시장에 있는데 어제 우리 아는 분이 암소를 180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180만 원 주고 산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이익이 납니다. 왜? 만약에 거기 원가 300만 원 들었다 해보자. 480만 원이야. 근데 그분은 평균 800만 원 정도는 받아요. 얼마가 나? 근데 재수가 좋게 그 사람은 1000만 원짜리도 나와. 그래서 일관사역하고 계량하는 사람일수록 시장에 나가봐요. 그러면 내 소가 우리 집에 있는 암소가 나는 우리 계량 잘 됐으니까 다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 가면 우리 집 설 정확히 알아. 250만 원. 우리 집에 있는 암소가 250만 원. 정확히 현실을 알게 돼요. 이거 어떤 교수님이 이거를 좀 써도 되냐고. 제 조카가 스타일리스트. 좀 이거 좀 그려주라고 했는데 일관사육 하면 맨 오른쪽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번식. 앞에는 비육. 그 비육하는 농장은 지금 전국에요. 3,000도 되는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동 민속한우 거기가 번식합니까? 일관사육합니까? 왜 그런 농장들은 커지는데 일관사육이나 번식하는 농장 그렇게 큰 게 없을까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는 이유는 알죠? 송아지 폐사율, 기본적으로 공태율, 중간에 죽어, 찌질이 나와. 근데 입식을 하면 완벽하게 검증된 것들만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시장에 나온 소는 검증된 거잖아요. 이래도 우리는 돈 안 되는 쪽만 고민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 중에 이 스노볼이 버핏 일대기거든요. 버핏이 쓴 건 아닌데. 근데 이 스노볼에 보면 그 버핏이 썬빌리라는 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데 세계 최고 부호들만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재용만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버핏이 연설을 해요. 17년 동안 미국의 경제가 5배 성장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7년 동안 그대로일 때가 있었대. 근데 자기는 그 시간을 자기는 버텼다는 거죠. 그 버티는 힘이 뭐냐면 알았어요. 돌아가는 거를. 다우존스 1964년 12월 874, 81년 875 이게 17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식을 투자해서 세계 최고 부호예요, 지금. 국부론 1페이지 1장에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분업 이렇게 나와요, 분업. 우리 일관사육 분업 아니잖아. 우리가 속 키우는 거 있는 게 최고가 뭐냐면 입식이 분업이에요. 근데 그 분업에 뭐라고 나왔냐면 한 사람이 핀을 이렇게 만드는 예를 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아무리 하루에 때 만들어봤자 20개를 못 넘기는데 딱 분업을 하니까 4,000개를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 번식하는 사람이 발정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발정 탐지기 채우면 바로 번식 수태율은 올라가면서 일은 확 줄어듭니다. 이런 분업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쌓인단 말이에요. 돈이 쌓이면 제가 익산에 갔을 때 450도 키운 사람이 저기다 또 250도 축사를 지은다 했잖아요. 계속 축사를 지으면 언제까지 지어야 돼? 근데 나는 다르게 축사를 지으면 세계 곳곳 어디다도 얼마든지 축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확장을. 그게 잉여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한민국, 그 다음에 또 다른 건데
내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가 1964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70불인데 지금 3만 7천 불인가? 3만 얼마죠? 아마 상상 초월하게 올랐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계속 진짜 독종들만 모인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보혜양조라고 있었어요. 지금 술 입세주 만드는데 거기가 청주를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 청주 기술자 1인자였어요. 근데 거기 안에 일본 고문이 2명이 항상 있었어요. 얘들은 한국말을 안 해요. 할 줄을 몰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요. 그 나라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소통을 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우리는 나갈 때 그 나라 사람들하고 소통해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나라면 만약에 잉여금을 우리나라의 최고 주식 좋은 게 1번부터 200번까지를 항상 모아놓은 게 코덱스 200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소를 출하할 때마다 100만 원치씩 아니면 300만 원어치씩만 지금부터 30년 동안 산다면 27억이 됩니다. 27억이면 60세 되는 순간에 더울 때는 뉴질랜드, 추울 때는 태국 이렇게 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 그 카톡 프로필에 뭐라고 됐냐면 정액 매수 적립 장사꾼이라고 써있거든요. 이 정액 매수 적립은 가장 싸게, 가장 안전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적자가 날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송아지도 똑같아요.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임신으로 2마리를 사줬다는 그 친구는 지금,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 딱 하더니 번식후 반, 거세후 반을 키우더라고. 근데 좀 있으니까 번식후를 반으로 줄이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번식후를 딱 10마리만 키우더라고. 그게 다 입식을 해서 소를 키워요. 그러더니 그 친구는 지금 은퇴를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는 지금 4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요 얼마 전에 차를 제네시스 그 SUV 있잖아. 와이프한테 그거 사주고 애들 결혼하는데 다 아파트 하나씩 사주고 지는 집 그거 있잖아. 그 등산할 때 쓰는 집. 그리고 그 세컨 하우스 하나 지어가지고 그 친구는 소를 살 때 기준이 딱 있어요. 항상 소를 출하하면 나는 200만 원. 구입 단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싸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비싸면 조금 덜 사고. 그래서 항상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이걸 하더라고. 그랬더니 걔는 일찍 은퇴를 했어. 근데 그 큰아들이 소를 키우면 하려고 했는데 안 키운대. 축사 팔고 지금 니나노. 우리가 살다 보면 변하는 거하고 변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 변하는 거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물가가 상승이 매년 2.5%에서 3% 정도 돼. 뭐 가만히 있으면 모든 물건들은 그만큼씩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금이. 2012년도부터 금은 매년 10%씩 올랐더라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4.8%. 그 다음에 코스피는 7.4%. 국채는 3.9%. 소비자 물가는 2.5%. 근데 소는 시작할 때 제가 420만, 250만 샀잖아요. 지금 송아지 180만 원 주면 삽니다. 암송아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모 확장은 어떤 수준까지 딱 하고 그 나머지 규모는 다른 규모로 확장을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에다가. 변하지 않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른 거. 그러니까 이런 눈을 키우는 게 나는 필요하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저하고 같이 사는 그 아줌마 안쓰럽다 했잖아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안쓰러운 사람이 누구죠? 내 마누라. 아내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처형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다음 조카. 못다 핀 조카를 보낼 때도 조카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차가운 아버지 손을 만지며 이별을 했습니다. 우리는 첫 인사를 할 때 손을 잡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손을 잡습니다. 떠날 때 손을 잡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안쓰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쓰러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소 키우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아마 4개월 전에 두 양반이 손을 저렇게 꼭 잡더라고. 이거는 30살 때 아니라 이제 아마 우리 아버지가 85세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86세까지는 잘하면 살지 않을까? 한 살 더 가면? 그때 죽을 때 내 머릿속에 그래 실컷 재미나게 살았다. 이렇게 죽으려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30살 나에게 전하는 말인데 요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참고한 경험들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30살 나한테 다시 들려주는 얘기였습니다. 30살 나에게 들려주는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